나를 향한 시읽기로 오은 시인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자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는지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집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게 됐고, 네. 원래도 제가 요리를 좋아했는데, 요리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 이제 뭘 해먹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평소에 안 하던 방식대로 요리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실패율이 꽤 높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먹고 즐기면서, 그렇게 좀 뭔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많은 강연이나 만남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우리 오늘의 이 자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도서관에서 많은 분들과 네. 함께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작년, 올해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요리 얘기하셨는데, 네. 내가 먹어서 음, 맛있다도 그 성공의 어떤 기준이 되겠지만 남이 먹었을 때 맛있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먹을 때는 웬만하면 다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이제 누군가를 먹여주면 또 처음에 정말 맛있으면 우리가 시키자도 야, 진짜 맛있다. 이거 뭐 넣었어? 물어볼 텐데 제가 애써 먼저 맛은 어때? 괜찮아. 먹을만해. 라고 하면 아, 아, 실패했구나. 깨닫게 그렇게. 되지만 하는 동안 물론 이제 결과물도 좋아도 좋지만 할 때 이미 좀 즐거웠기 때문에 크게 그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늘어가는 네네. 것이 실력이 될 테니까. 그 앞서서 1강부터 3강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거의 문단에 자기계발 1타 강사가 아닌가 정말 이런 생각을 자기 개발. 했었거든요. 네. 시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일에 대한 주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문학적인 주제로는 음, 상투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무릎을 탁 치도록 무릎을 탁 치도록 자신만의 이야기로 풀어주셨다는 점에서 사실은 전 어떻게 보면 좀 고맙다 이런 음,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시를 쓰지만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현대 시인들의 시집을 읽어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는 굉장히 내밀한 언어고 개인적인 경험과 어떤 사상들이 네. 잘 녹아 들어간 장르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되어보기 위해서 애써야 그제야 보이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시를 배우기 전에 주제도 알게 되고 이 시를 쓴 시인에 대해서 연대기를 다 공부를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 시를 내가 제대로 알고 싶어서 기꺼이 어떤 대상이 되어 봐야겠어라는 마음가짐이 사실 시일기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팔짱 끼고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라고 할 때 그 공연이 재밌을 리 없잖아요. 네. 평가하는 그렇죠. 입장이 아니라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싶다라고 손을 맞잡고 같이 응원할 때 그 쇼나 연극 같은 것이 즐거울 것처럼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안 읽을래.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 세계가 있겠지라고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그 책을 대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한번 되어봐야겠어. 이 시적 화자의 입장에 한번 처한 적이 있는지 되새겨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나를 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학이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필요하지. 책 읽는 거 음, 좋지. 그러니까 이런 명제들이 뭔가 그냥 너무 당연해서 사실은 설득이 덜 되는 음,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좋아하는 느낌이 그치.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온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유용함에 관련돼서 음, 왜냐면 그래서 문학이 사실 자꾸 실용서 뒤로 밀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유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의미 있고 또 재밌기도 재밌었지만 생각을 저는 좀 하면서 들었었습니다. 그 자기계발 차원에서는 네, 뭐 책을 많이 읽으면 뭐 견문이 넓어지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변화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내가 어떤 책 한 권을 읽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어떤 영화 한 편을 보고 이 영화를 보기 전과 후에 나 자신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결심이 섰을 때조차 이런 항목들을, 이 변화의 과정을 이력서에 쓸 수는 없잖아요. 네.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알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애써서 우리가 그 장면이나 그 순간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록해보면 좋겠다까지도 나아가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그 편견에 대한 것들, 낯설게 생각하고 낯설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1강에서 해주셨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인식님 말씀하시면은 나만 아는 거, 나만 아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려다가 너무 좋잖아요. 이러시니까. 세상에 네. 엄청나게 많은 비밀들이 있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서 뭐 미디어를 통해서 네. 유포가 되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극적인 어떤 컨텐츠를 받아들이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내가 어떤 비밀을 갖고 나만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그 흐뭇함에 사로잡힌 채 사는 법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비밀이라는 게, 비밀을 알았을 때 뭐 내 삶이 완벽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비밀로 하여금 나에게 어떤 추동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을 때 뭔가 삶은 달라지는 것 같고,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질문 던지고, 나는 이 삶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이었지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하나 1강에서 의미 있었던 지점이 뭐였냐면, 나를 둘러싼 환경, 말과 행동이 나를 구성하는 영향을 끼친다. 네, 이것에 대해서 문학적인 질문 말고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희 그 국립중앙 박물관 도서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학부모로 함께 계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어린 시절에 온 공부 잘하는 학생 어땠나요? 저는 그 집안에 있는 걸 좋아했는데, 일단은 TV는 보통 이제 어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보통 틀어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석에서 아버지가 학교에서 빌려다 놓은 책들을 읽는 게 자연스러운 취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자와 친해지게 되고, 책이 재밌다는 걸 처음 느꼈던 거는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추리소설을 읽었을 때, 네. 제 꿈이 한동안 탐정이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뭔가 추리의 매력에 푹 빠졌던 때가 있었고, 이야기의 순수한 재미에 한번 빠져드니까 책이라는 것이 뭔가 지루하고 시간 오래 걸리고 금방 어떤 나한테 답을 주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끝까지 볼 수 맞아요. 있잖아요. 애를 쓴다고 할까? 네. 네. 그 애를 써야만 마지막 장을 보여주는 것이구나를 받아들이게 됐고, 그걸 기꺼이 그렇게 할 만한 매체구나를 깨달았던 순간이 어린 시절 같아서 정말 많이 읽었던 시기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책을 읽는 게 뭐 숙제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읽었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서평을 써야 된다거나 혹은 뭐 팟캐스트 진행을 위해서 읽게 되는 책들은 어느 정도는 재미가 있다 하더라도 의무감 때문에 그 재미가 온전히 살아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뭐 독후감 써서 제출하라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그냥 좋아서 읽었으니까 그때가 어쩌면 최고의 독서를 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책을 많이 읽게 할까요? 막 이런 질문들 하시고, 또 요즘처럼 매체가 다양화되고 더 재밌는 게 너무 많은 맞아요. 시대 때 과연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경쟁적, 그러니까 재미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서점을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도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서점에 가면 그 부모님들은 뭔가 교육적인 거, 문제집 위주로, 혹은 뭐 그 한문을 가르쳐 주더라도 네, 만화와 만화. 결합된 것, 이런 네네. 것들을, 학습 만화를 구입해 주려고 하는데, 네. 아이들이 직접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았던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아버지께서 월급날에 서점에 저랑 형을 데려가서 책을 한 권씩 고르려고 하는데, 서점이 책이 많잖아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규모의 서점은 아니었지만, 아이들 눈에는 평생 그죠. 이렇게 네. 책이 많은 곳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여기 세상 책이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여기서 한 권만 고를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구입한 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고 싶은 거 다 골라가 아니라 한 권만 고를 수 있게 하면 내가 어떤 거에 끌리는지를 그 아이도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그게 만화책이더라도 혼내지 마세요. 만화책을 읽고, 만화책도 어쨌든 그림이 있지만 글자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활자에 조금씩 익숙해지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 이야기의 재미에 푹 빠지게 되면 조금 더 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순차적으로 뭔가 책을 읽는 방식을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꼭 그거를 한 권만 사라고 하니까 맞아. 너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 보물섬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보물섬도 우리가 유행했던 책이기도 한데 그것도 사실 괜찮죠. 근데 네. 어떤 것이든 한 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생각하는 건 왜 우리 아빠는 한 권밖에 안 사줄까가 아니라 한 권을 꼽기 위해서 네. 내 취향을 내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네. 정말 어떤 걸 사야 후회하지 않을지, 여러 번 읽었을 때도 여전히 재미있는 책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게 그때인 것 같은데, 네. 그때 제가 정말 탐닉했던 건 추리소설이었던 것 맞아요. 같네요. 탐정에 대한 것도 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네. 그렇죠. 영향이 있어요. 네, 뭐 추리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탐정이 되었으면 지금쯤 제가 이 자리에는 없겠죠. 그렇겠죠. 현장에 가 있겠죠. 아니면 탐정으로 모셨겠죠. 아. 오늘 대단한 아. 이 시대의 탐정 이렇게 하면서. 제가 거기서 범인을 발견한 것은 제가 또 네, 이러면서 이야기를 그렇죠. 했겠고. 2강에서는 시는 단어들이 임시 거처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인상적이었던 게 정말 그 하루에 쓰는 단어의 뭐 개수. 그쵸. 코로나 때문에 더 줄어들었을 거다. 정말 약간 맞다 이러면서 무릎을 탁. 네. 두 번째 무릎을 탁이었어요. 제가 한 번은 나는 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자리에서 뭐 이야기할 기회가 많으니까 단어를 좀 많이 쓰지 않을까? 한 1000개는 훌쩍 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루 24시간을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놓고 녹음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에 엑셀을 창을 켜놓고 단어를 이제 적고 태깅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1시간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특정 화법이 있고, 그리고 자주 쓰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듣는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하고 매일같이 보는 사람은 보는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들어도 크게 이제 개의하지 않고, 그리고 걸리적거리지 않는 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저와 매일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이야기를 또 했네, 이 표현을 또 썼네, 이 단어에 또 사로잡혀 있네, 이걸 발견하니까 그렇게 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문은 밀실에서 그 사람 목소리를 하루 종일 틀어주는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본인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한 말을 24시간 듣고 있으면 뭔가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1시간 정도 듣고 그 시간이 찾아왔는데, 이 두 가지 이유로 태깅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저도 뭐 한 1000개 정도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던 말을 또 쓰고 아까 부사 이야기를 드렸지만 뭐 너무, 매우, 엄청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보통 많이 쓰게 되잖아요. 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단어, 내 입에 붙은 단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단어의 개수가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야. 이렇게 인사하는 거 말고 다른 거 뭐 있지를 정말 되게 열심히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굿모닝 말고. 네, 도대체 그런 거 하나 있었고, 그 얘기 들으면서 또 하나는 저희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영어 회화 수업을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네. 주말에 뭐 했냐, 뭐 어제는 뭐 했냐를 맨날 물어봐요, 선생님이. 근데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맨날 야근하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야근하니까 맨날 너무 야근하니까. 좋다. 그래서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대화가 안 돼요. 영어가 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그 소설을 써야 돼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그게 정말 글솜씨를 늘게 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네. 일기를 보면 너무 빤하게 사는 거야. 초등학교 2학년 때. 똑같아요. 초등학교 네. 2학년 때. 네. 마지막 문제 항상 참 재밌었다, 참 즐거웠다, 참 맛있었다. 그쵸. 그 참이 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내 일기에 거짓이 없다는 걸 내가 강조하는 거야, 마지막에. 그쵸.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막 놀러 가고 혼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거짓말로요? 거짓말로. 아, 여름방학 때 또 밀려서 쓰잖아요. 맞아요. 매일매일은 거짓말 못 하는데 이제 밀려서 쓰기 때문에 나도 해수욕장 갔다고 할래. 산에 갔다고 할래. 저희 영어 회화 때 그랬어요.
친구랑 뭐 불러가지고 네, 놀았다고 할래. 아, 라고 했더니 한 번 혼난 적이 있어요. 거짓말로 해서요? 해수욕장에 가서 2박 3일을 논 거야, 내가. 네. 그러니까 하루는 모래성 쌓고 놀고, 하루는 해수욕을 하고, 네. 하루는 뭐 선탠을 하고, 막 이렇게 놀았는데, 네. 문제는 그때가 제가 갔다고 이제 거짓말을 한 지역에 태풍이 아, 불어가지고 불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인데, 혼자 어떻게 이 시기에 혼자 여기에 가서 태닝하고, 예. 해수욕을 이렇게 재밌게 즐겼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날씨를 다 파악할 수 파악할 있는데 수 그때는 있는데. 신문 아니면 힘들었어요. 네. 그 정말 하루를 살지 않으면 날씨가 가물가물해지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다 맑음했는데 태풍이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어쨌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익히고 나의 삶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써보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상상을 했던 것도 나중에 이제 커서 시를 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지금에는 또 하게 됩니다. 네, 허구의 세계를 어릴 때부터 직조하셨던 오은 시인님이십니다. 예. 그때는 튜브도 큰 거 빌렸어요, 제가. 일기 속에서. 어른들을 쓰는 거, 그 까만 거 큰 거 있잖아요. 네네. 어른들한테 안 빌려주는 거. 네. 그런 것까지 다 바꿔서 디테일하게 썼던 기억이 있네요. 날씨만 확인했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하필이면. 예. 왜냐면 그 강의 2강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실 텐데 사용 단어 수를 늘려서 삶이 좀 다채로워질 수 있도록 해보자.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그거에 능동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사실은 좀 그 어떻게 매일 똑같은 일상을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에 한 가지 팁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우리가 어떤 음식 먹을 때도 네. 맛있다, 그것 말고 없어요. 대박, 뭐 이런 말밖에 안 대박, 해요. 대박. 대박 맛있다라는 것은 이 대박에는 단맛, 짠맛, 신맛, 네. 매운맛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대박이라는 속성만 있을 뿐이에요. 저는 좀 정교하게 내가 느끼는 바 이걸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대박이나 헐같이 많이 쓰이는 단어에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지점이 맛있다고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낙지볶음을 먹었다고 해도 뭐 매운 어떤 그 질감 때문에 맛있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네. 낙지의 쫄깃쫄깃함 때문에 맛있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뭐 양념이랑 뭐 이런 것이 흔히 불맛이라고 하죠. 네. 잘 익혀져서 나는 그 풍미 때문에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대박 맛있어. 이렇게 써버리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히 내가 어떤 맛에 끌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 가장 좋았을까? 이런 것들을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게 또 일상에 적용되려면 약간 취조는 아니고 질문을 자꾸 던져주는 것도 네. 방법이 되겠네요. 그쵸? 상대에게. 애들이 네. 엄마한테 맨날 혼났던 게 네. 그 그런 왜? 거잖아요. 왜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엄마도 마찬가지지. 네. 아이한테 뭐 해줬어? 맛없대. 맛있어요. 얼마큼? 이런 식으로 뭔가 정말 구체적으로 맛없다고 하면 큰일 나고. 얼마큼 맛있는지 어. 그럼 아이가 하늘만큼 땅만큼은 아닌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말을 고민하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표현력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적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고 네. 그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볼수록 내가 평소에 안 쓰던 단어가 튀어나오기도 하죠. 네. 사전 속에만 있었던, 머릿속에만 있었던 단어가 네. 실제로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 짜릿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구들 중에 사자성어 많이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좀 어릴 땐 이상하지만 커서 만나니까 너무 신선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일석이조 이런 단어 배웠는데 일석이조야. 뭐? 너무 생경하게 일상에서 잘 안 쓰는 말이니까 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백척간두야.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쓸 때마다 뭔가 정말 지난한 일상에 뭔가 한 줄기 빛이 내리쬐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을 적극적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보시는 분들 느끼셨을 텐데 그 오은 시인이 갖는 지적 호기심의 유쾌함 같은 것들이 전해지실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시인님처럼 일상 다반사에 호기심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 그 호기심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개발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은 고민이기도 하고. 네. 다 심드렁해요. 네.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훈련을 뭐 매일매일 돌아다닐 때 긴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하루를 복귀하는 시간을 잠깐 갖잖아요, 네, 보통. 네. 그때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요. 맛집에 가면 음식 찍죠. 사진 네, 찍고 풍경 멋있는 거 보면 찍고 하잖아요. 하루에도 뭐 여러 장의 사진이 쌓일 텐데
제가 지금 뭐 다시 일기를 쓰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때는 우리 아주 어릴 때 먼 일기 썼어요. 어떤 거요? 우리가 그냥 줄글 일기 쓰기 전에 네. 먼저 썼던 그림 일기 썼잖아요. 네네네. 사진 일기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내가 찍은 사진 중에 한 장을 골라요 오늘. 그리고 이 사진을 묘사하는 글이 아니라 이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한번 기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만 있으면 나중에 한 달, 두 달 뒤에 보면 이거 내가 왜 찍었지? 그쵸, 여기 기억 어디지? 안 나요. 잘 안 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느꼈던 소회나 특별했던 점들을 기록해 놓으면 그때 순간이 여전히 생생하게 붙박여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훈련들을 거듭하시면 여러분이 일상 다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실 겁니다. 네. 그 주시는 팁들이 사실은 조금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사진 맨날 찍으니까 거기에 한 줄, 두 줄 덧붙이는 것. 그 조금이 어렵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일상적인 뭔가 습관 혹은 뭐 자기의 어떤 일상을 가꾸는 어떤 방법으로 삼는 것까지가 훈련이 필요하다. 아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아까 요리 이야기를 네. 했지만 요리도 끝날 때 우리가 뭐 MSG를 쓰지 않으면 좋다고 하지만 네. 넣으면 조금 넣잖아요. 뭐 많이 넣지 않잖아요. 네.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조금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네. 부디 한두 줄 남기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 그리고 이 강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구절은 자신을 돌이켜보는 일,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나조차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을 궁금해하겠느냐. 네. 네, 세계에 대한 어떤 호기심으로 넓혀지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나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일. 그쵸? 맞아요. 네. 정말 어렵죠. 왜냐면 나는 내가 매일 같이 이 네. 몸뚱이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살기 때문에 아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회에 맞춰가면서 나의 취향과 개성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거를 먹어야 맛있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일 때 가장 나다움을 느끼는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뭐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자꾸 내가 어릴 때 우리가 기억나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이 기억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때 느꼈던 뭐 감정일 때문일 수도 있고 난생 처음 경험했던 순간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진짜 이렇게 뭔가 나를 들여다본다, 뭐 이렇게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명제로서만 자꾸 이렇게 앞에다 놓으려고 하지 않고 진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네. 아까 용기도 필요하고 약간 민망한 순간도 있을 것이다라고 민망하죠.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어릴 때 사진 보면 뭐 네. 다른 분들은 뭐 아우 너 어릴 때 귀여웠다 이럴 수 있지만 예전에 자기 봐도 진짜 흑역사. 이상하잖아요. 네. 흑역사 갖고 괜히. 근데 그런 게 되게 민망함을 네. 이겨내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되어보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네. 이 현장에 있었을까? 물론 이제 그때의 기억이 흐릿하겠지만 한번 그때의 나 자신이 되어보면 지금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내 이야기를 분명히 발설할 만큼 어휘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네. 가지수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내가 아마도 느꼈음직할 그런 감정들이나 말했을 직한 그런 말들을 지금의 어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3강 시심과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을 때 인상적이었던 건 또 균열이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 좀 더 위안이 되는 지점들이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사는 일이 좀 이렇게 버겁고 힘들 때 그 문학이 위로가 되긴 하는데 그 순간에 문학을 선택하기란 되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예, 예. 저는 사실 문학이 왜 필요하냐라고 딱 한마디로 답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맷집을 키워준다. 네. 실패에 대한 맷집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성공하는 삶을 우리가 바라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미디어에 주목받고 있지만 문학은 패배한 사람들을 다루는 장르예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보통은 패배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 왠지 잘 살았지만 증거 같은 기분이 드는 날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문학은 그걸 알아준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더 본격적으로 해준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냥 못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고 있구나.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정말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작품들을 보면 내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 그때 그 주인공이 거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런지 이제야 알겠다. 마치 그 기영도의 시에서 혼자 야근을 하다가 예전에 그때 그 서기를 떠올렸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 일들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연쇄적으로 나를 조금 풍부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학이 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를 다루기 때문에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때 또 소설 읽는 법에서 주인공이 아닌 다른 인물에 한번 되어보기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뭔가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어떤 방법이다 이런 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주인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제가 읽는 걸 좋아하니까 네. 물론 책을 읽지만 부작용 있나요? 부작용이 있어요. 중간에 안 나올 때가 있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다가 그쵸. 중반 이후에는 언급조차 안 되고 뭐 그런 인물이 있었지처럼 네네.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도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이어서 써보는 거예요. 아, 여기는 주인공 위주로 네. 소설은 돌아가지만 아 얘는 왜 안 나왔을까? 하지만 여기 시간이 흘렀던 것처럼 이 친구에게도 똑같은 시간이 흘렀을 테니까 그때 이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상해보고 몇 자라도 적어보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작품을 다 읽었을 때 더 사랑스러워져요. 왠지 내가 그 작품에 가담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2편 쓴 것 같고 네네. 후속편 그죠. 계속해서 그 어떤 문학에 대한 것,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도 다르게라는 뭐 부사가 붙지 않는 네. 그냥 생각하는 거랑 그냥 상상하는 일도 가끔은 안 하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해요. 왜냐면 영상에 너무 복잡해요. 그렇기도 하고 이미지나 영상은 네. 얼마나 명쾌합니까? 왜 초등학생들이 유튜브에서 검색하겠어요? 영상 보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네. 나한테 떠먹여 주거든. 네. 근데 활자를 읽으면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야 되고 공식 같은 것은 뭔가 그 회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고 빼는 것을 내가 직접 수행해야 전송해야 되는데 돼. 네, 네. 그게 너무 어렵고 지금까지 안 해온 작업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야 지금 계속 안 하는 삶을 상상해 보면 좀 무섭죠. 그렇죠. 지금 한국의 네. 문해력이 엄청나게 심각한 네.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신문을 요새는 많이 읽지 않지만 네. 신문은 사실 집으로 오는 매체죠. 매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부모님이 보통 읽으시겠지만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예전에 매체인데 사설 읽고 막 근데 그래도 신문 네. 기사뿐만 아니라 사설까지 다 읽을 수도 있고 네. 보통 어린애들은 프로그램을 보긴 하죠. 그렇죠. 프로그램은 뭐 하나 네, 이거 보는데 스포츠 연예. 근데 어쨌든 신문이 집으로 온다는 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매체라는 건데 아이들은 한 문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다음 활자가 눈에 안 들어와. 왜냐면 첫 번째 몇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 끝까지 읽고 싶겠어요? 아니면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심에는 영상 매체나 이미지 매체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딱 알게 해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뭔가 읽고 해독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번거롭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들을 근데 번거로움이 아니라 상상력을 키우는 일, 내가 얼마나 즐거워지는 일인지를 체감하게 하려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고 거기까지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아까 서점에 가서 한 권만 고를 수 있게 해주는 네.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읽는다는 행위가 단순히 뭔가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에서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생존과도 관련된 맞아요.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용 설명서를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가전 제품 사서 뭐 설치까지는 하겠지만 기본 용도만 쓰고 뭐 다양한 것들을 네. 못 할 수 있잖아요. 뭐 네. 에어프라이어를 샀는데 네. 튀김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몇 분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안 읽고요. 검색하잖아요. 검색하면 또 영상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영상이 다 또 있네요. 슬픕니다.
근데 포기하지 말기로 해요. 네. 뭔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힘을 기르는 일 자체를 포기하지 말고 네. 계속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1강에서 3강까지 들으면서 계속 했던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저희에게는 뭐 영상이 없지는 않았지만 네. 주요 미디어가 활자였기 때문에 그 활자를 읽고 상상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체득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릴 때부터 처음 보는 게 영상이다 보니 이제 그렇게 정보를 흡수하고 체득하는 게 일반화되어서 활자를 읽고 그걸 상상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번지게 한 다음 이것을 다시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큰 충만함이 있는지를 발견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기성세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약간 너무 많이 동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카들이랑 이야기를 네. 나눠서 질문하거나 이러면 몹시 피곤해 하더라고요. 음. 몹시 피곤한 이모로 취급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 보자 뭐 이런 거 하는 거 하면은 그래서 다들 앉아서 유튜브만 보고 안 놀아줘요, 저를.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네. 이모한테도 이 책 줄거리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어떤 내용인지 하면 곰이 나왔어. 진짜로. 그러니까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곰이 나왔대. 거기서 끝. 그러니까 책을 읽긴 했지만 네. 뭐 가짜로 읽거나 제대로 못 읽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읽은 것을 또 표현하는 능력하고도 연결되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즐겁게 어떤 요소를 집어넣어서 해줘야 그 아이들이 커서 뭐 어떤 좀 당황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되잖아요. 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 거고 그러면 이 장면은 무사히 끝날 거야. 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데도 큰 도움이 되니까 책 많이 읽어주세요. 책 많이 읽어주세요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크게 울림이 됐던 거는 위하는 일에 대한 집착도 좋지만 향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보자라는 어떤 네. 저희의 뭐 함께 그렇게 해보자는 권유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 향하는 일이 어렵죠. 네. 아까 마주하는 것은 네.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위하는 건 결과적으로 나에게 어떤 그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쵸. 향한다고 하는 것이 나한테 대체 뭘 가져다 줄지 불확실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향하다 보면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되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어떤 현장에 가게 될 때 굳이 뭐 무수히 많은 가면 중에 하나를 쓰고 가긴 하겠지만 나의 어떤 중심축이랄까 토대랄까 이런 것들이 단단해져서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하는 일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해오셨잖아요. 이제 향하는 일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 위하는 거, 나 위하는 거, 남 위하는 거, 그 위하는 것만 하다가 자꾸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나의 취향을 몰라서 내가 되게 매력 없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이버 지식인에 사람이 어떤 분이 이제 퇴직하시고 이제 슬슬 취미를 가져볼까 하는데 어떤 취미가 좋을까요? 물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만 보면 달려온 거야. 가족을 위해서만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했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희미해진 상태에서 그제야 취미로 뭘 가지면 좋을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이제 굴비처럼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뭐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이 정작 나 자신이 희미해지는 삶이란 것을 모르고 네. 지나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어떤 그런 아마 요즘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갖는 공통된 좀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들고 가뜩이나 사실은 약간 유쾌하지 않은 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어떤 것들을 되게 관망할 때도 되게 긍정적이기 쉽지 않고 뭔가 어렵거나 불편한 것들이 자꾸 먼저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라도 일상을 살아갈 때 조금씩 나를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조금 재미있게 살려는 네. 노력, 즐겁게 살려는 훈련 이런 것들 필요하다는 내용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헌옷수거함 한번 찾아보시고요, 동네. 그리고 사실 우체통도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우체통은 이제 몇 개월 동안 편지 수가 거기 안에 몇 통 안 들어있으면 그 우체통을 폐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네. 우체통하고 공중전화 보기 힘들어진 시대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뭐 추억의 물건이 아니라 그냥
어디인가에 있었다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때 우체통이 있었기에 공중전화가 있었기에 우리 삶이 그전하고도 달라진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앞에 다독임이란 책 있고요. 또 청소년 시집이죠. 마음의 일이라는 시집 이렇게 두 권이 있었는데, 네. 네, 뭐 앞으로 지금 이제 정해진 일정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되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린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지금 네. 어쨌든 네. 뭐 책들을 좀 열심히 써서 작년에 뭐 2권을 냈으니까 네. 많이 낸 거죠. 이게 작년에 나온 책 2권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 뭐 본업이랄까? 글 쓰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시를 쓰는 것인데 네. 청소년 시가 뭐 그냥 시와는 어쨌든 좀 다른 결인 거죠. 청소년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청소년 시기였던 오은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의 목소리로 하지만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게 쓴 글이고 네. 제 시집은 내가 현재 오은이라는 사람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현상이 뭐고 그리고 어떤 갈등일 때 마음이 기울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작업들을 올해는 하게 될 것 같고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다음 시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바라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시인으로서 사실은 또 그 다양한 행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생을 좀 다채롭게 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약간 온전히 실천하고 계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많이 하는 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실 때, 진행을 하고 계실 때, 사실 그럴 때 그것들이 다 마냥 즐겁지만은 않고 또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선택과 뭐 어떤 뭐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음 이런 것들 부럽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 뭐 그런 선택을 마주할 때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바람 갖고 계실까? 네, 끝으로 질문 드립니다. 사실 이건 개인의 성정에 따라서 새로운 것에 발들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내가 살아왔던 것을 유지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해본 거, 가령 최근에 제가 미술 비평가와 함께 뭐 토론하는 것을 찍은 적이 있어요. 같이 어떤 작품들을 보고요. 네네. 근데 시인과 미술 비평가 뭐 좀 어울리지는 않는 조합이고 그 사이에 미술 작품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뭐 잘 아는 네. 것이고 저는 이제 뭐 시인의 시선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뭔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컸던 건데 이 제안을 받는 순간 뭐 당연히 고민이 됐지만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이 남더라고요. 은하 너 안 해본 거잖아. 해봐. 안 해본 거잖아. 해봐라는 제안의 목소리가 들려서 해봤어요. 그리고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해왔던 것들이 이어지는 것에서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안정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안 해봐서 그렇지 다른 것도 잘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라떼는 마리아처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장난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닥쳐 보시면 못하면 깨닫는 거예요. 아 나랑 안 맞나 보다. 제가 여러분 대학교 때 단편 영화를 하나 연출했어요. 아, 그런데 진짜요? 영화를 다 찍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랑은 안 맞는다. 물론 엄청난 비용을 들였고 네. 스태프들을 고생시켰지만 그때 깨달은 것도 하나죠. 아, 영화는 나는 보는 사람으로 나 만족해야겠다 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그냥 실패가 내가 막 이걸 실패해서 내 인생 망가졌어 뭐 흑역사로 남았어가 아니라 내가 이거에 재능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뭐든지 약간 발상을 조금 전환시키면 나쁜 것도 약간은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아주 좋은 것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오은 시인이 시인이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낯설게 보기, 다르게 생각하기.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닌 시를 통한다면 오히려 지금 당장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요. 다들 아마 집집마다 시집 한 권씩은 있으실 테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의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이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은 시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